방금 소개받은 영천역사박물관 학예사 강대선입니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마스크는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천의병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구한말 영천의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은 나눠드렸는데 PPT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구한말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한제국의 말엽을 의미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부터 이제 경술국치, 그러니까 한일합방 전까지 시기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한말이라고 붙였고, 영천의병, 영천에서 어떤 의병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천의병을 하는데 왜 세계지도가 나오나 하실 텐데, 이제 의병을 보려면은 이제 왜 의병이 일어났고 조선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세계지도를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유럽,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렇게 유럽 열강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르투갈이 이렇게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제 이 유럽 세력들이 이제 각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18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은 이제 우리랑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제 서양 세력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 대부분 나라들이 그 서양,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이런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여기 빠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데, 이 태국은 이제 외교를 잘하고 각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서로 외교를 잘 이용해서 이 태국만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태국은 국왕의 인기가 당시 딴 나라들이 다 망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본인들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아직도 대단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펼쳤는데, 당시 이제 동북아시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1616년은 후금이 개국된 해고 1636년은 이제 청으로 국호를 확정한 해입니다. 이제 당시까지 19세기까지 나라가 쭉 청나라가 이어지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양날 겪은 이후로는 큰 외세의 침략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도 막부 역시 1603년에 이제 에도의 막부를 수립하면서 중일 한국 이렇게 세 나라들은 이제 이 동아시아 조공 질서 속에서 이 청나라와 이제 조선, 일본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이미 인도를 점령한 영국이 요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편은 잘 아시겠지만 요 양귀비로 몇 해 전에 안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양귀비 꽃에서 상처를 내서 즙을 정제를 하면 아편이라는 마약이 됩니다. 근데 당시 중국은 이제 청나라 때인데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같은 이제 훌륭한 황제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편안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당시 청나라 인구가 1800년대 중반 되면 벌써 4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전체 인구는 당시까지 아직 2억 4천만 정도였으니까 유럽 전체 인구보다도 청나라가 인구가 많았죠. 그 청나라는 이 광저우 요 지역에서만 해외 이제 외국과 무역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었는데, 이곳에서 인도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국과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아편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팔면서
이 중국에 큰 사회 문제가 이루어지자 이 임칙서라는 이제 사람이 아편을 이제 바다에 모두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영국이 이를 구실로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아편 전쟁 결과로 이 난징 조약으로 이제 홍콩이 영국에 활양돼서 오랜 시간 이제 영국령으로 남았고, 이 아편 전쟁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요 에로 사건이라고 정박해 있던 영국 국적의 베어츠만 이제 선원들은 모두 중국인이었던 이 밀수선 혹은 뭐 해적선이라고도 하는데 요 배에 영국 깃발을 내리면서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베이징까지 진격을 하는 이런 아편 전쟁이 진행됩니다. 이 당시 영국군 1차 전쟁 때 영국군은 2만 명, 2차 영국 프랑스 연합군 역시 2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 그 2만 명 정도의 군으로 이 청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제 서양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직접 이제 동양이 확인하는 계기였고, 이 중국은 아직도 아편 전쟁을 이제 가장 중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제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당시 광저우인데, 요 광저우 바로 밑에 있는 홍콩이 할양되고 마카오도 포르투갈에 할양되는 등 이 중국이 여러모로 이제 서양의 공격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두고 일본, 러시아, 청나라, 그리고 인도에 있는 영국,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주변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아편 정보를 둘러싼 정보는 조선의 경우에는 이 청나라 사신들이나 관련 이제 뭐 상인들을 통해서 일부가 전해졌지만, 이 조선에는 외국 서양 오랑캐들이 침범을 해서 좀 분탕을 일으키고 갔다 이 정도로 그치고 아편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이런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이 매우 정확하게 아편 전쟁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아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대한 포문이 뭐 하늘을 떨게 했고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 야만인들의 군함이 중국 항구에 들어왔고 중국 병사들은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뭐 인도에는 관료가 몇 명이 있고 영국 군함이 몇 척인지까지 다 세세하게 영국의 이제 정보가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가사키의 대지마 상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나가사키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핵폭탄으로도 유명하지만 여기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었던 상관이라서 카스테라가 포르투갈 빵인데 이제 거기서 제작법이 일본에 전래돼서 이 나가사키에서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떠나고 난 뒤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요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에 이제 자리 잡고 1년에 몇 번씩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랑 달리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였고 또 종교를 일본에 전파시키고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에도막부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랑만 이렇게 소규모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일본에 알려줘서 우리나라보다는 자세히 이제 일본이 이 아편 전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1853년 이 미국의 이 일본에서는 흑선 내용이라고 하고 이 미국에서는 페리 제독의 이제 일본 개항이라고 하는데, 1853년과 54년 두 해에 걸쳐서 페리 제독이 이제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말이 방문이지 전투 함대를 이끌고 에도만을 포위한 상태로 개항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 이제 그걸 거부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는 않았지만 이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개항을 하면서 수호 조약을 맺고 다시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이제 같은 해에 다 안세이 5개 조약이라고 해서 이 해외 통상 교역을 맡게 되는데, 이 조약의 문제점은 이
고메이 천황, 당시 일본 천황이었는데 허가가 없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랑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본이 비록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쇼군이 막부의 최고 지도자로 천황의 권력을 대신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신이 가도 쇼군을 만나고 이렇게 이어졌는 이런 방식이 이어졌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천황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대표가 누구냐 했을 때 쇼군이 일단은 이제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 고메이 천황이 외국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치커 없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슈와 사스마라는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인물들이죠. 이 초대 조선 통감 그리고 조선 총독을 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조슈번 출신이고 또 이 아베 신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라는 정치인인데 이분도 역시 조슈번 야마구치 이제 야마구치현인데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이 이제 이 두 번이 힘을 합쳐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은 대부분 이제 조슈번 출신 사람들이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도 아직 일본 정계에서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정봉안이라고 하는데 이 도쿠가와 막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이 자신의 권력을 이제 내려놓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를 거치면서 이 쇼군 중심에서 나라에서 이제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듯했으나 천황은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적으로 영국처럼 약간 그 입헌군주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들 지역들을 이렇게 다시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다시 이제 서양 문물을 이제 급격히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선의 상황을 볼 텐데 이 조선도 당시 이제 개항 요구에 여러 가지 직면하게 됩니다. 1860년 아편 전쟁의 화약으로 베이징 조약이 일어나는데 이 러시아는 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를 사이로 중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청나라가 이 연해주 지방을 이제 러시아에 넘겨줘서 그 유명한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데 두만강과 인접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조선의 통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의 상선인데 역시 이제 대동강을 올라오면서 이제 통상 요구를 하게 되다가 불타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고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이 흥선대원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제 많이 처형을 하고 이제 많은 천주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돼서 강화도가 이제 프랑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서양처럼 근대 국가다 해서 이 조선에 국서를 보내서 우리 외교 관계를 맺읍시다 하고 국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 조선 같은 입장에서는 이 너네 원래 대장이 쇼군이잖아. 근데 왜 천황이 그것도 왕도 아니고 이 황제만 쓸 수 있는 황자를 써서 국서를 보냈냐 하면서 국서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데요. 이 국서를 보냈는데 이 사신들을 3년 동안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게 됩니다. 또 같은 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도 이제 프로이센 독일 사람인데 이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해서 통상 교역을 하자고 했지만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제 도굴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의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와서 이제 다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러시아
미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뭐 독일 이런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이제 서양 세력들이나 일본이 조선이랑 계속 통상 요구 무역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식민지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외국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뺏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식민지 지배를 하면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금이 막 나지 않는 이상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곳을 뺏으려는 다른 나라 군대와 싸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 시기에 이르면은 그냥 교육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서양이나 일본 많은 세력들이 조선과 통상 교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국서가 거부되고 이제 다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미국이 자기들한테 한 거랑 똑같죠. 강화도에 군함을 가져와서 이제 조선의 이제 조일 수호주교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하자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실각을 하고 이제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강화도 조약으로 신식 군대가 이제 양성되는데 이 국사 시간이나 이 고등학생 혹시 젊은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 굉장히 많이 봤을 내용인데 이 국사 시간에 나오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99인에 대한 차별로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이 병사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권력에 앉혔다가 청나라가 개입해서 다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는 어쨌든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나라의 상국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내정에 계속 개입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도 계속 개입을 했는데요. 이 임오군란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일본이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이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1884년에는 이제 그 유명한 개혁파들이 갑신정병을 일으켰습니다. 박용효 같은 경우에는 철종의 부마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이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도 전도 유망한 그런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조선이 수호 조교를 맺으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다가 이제 사신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면 그 나라에 약간 동화가 되고 친일파가 되든가 친청파가 되든가 친미파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 조선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별천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다시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이제 대부분 처형되거나 아니면은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 이제 조선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갑신정변을 수습하면서 이 조약 하나를 맺게 됩니다. 텐진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 청나라가 파견하면 그걸 알리고 일본도 같이 파견하고 반대로 일본도 파견하면 청나라에 알려서 같이 파견하게 된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이 오타가 있는데 1884년에 이제 동학농민군 요즘은 이제 동학혁명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 청나라에 조선이 파병을 요청합니다. 근데 텐진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파병되고 이제 요 사실을 안 동학농민군은 이 자기들 때문에 이 조선이 전쟁터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본군은 조선군이 이제 동학군의 진압을 위해서 한양을 비운 사이에 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해 버리는데요. 그리고 김홍집으로 대표되는 친일 내각을 수립해서 이제 갑오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철군하려던 청군을 기습해서 1894년 이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청일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요. 청일 전쟁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일 전쟁의 승리 대가로 요동반도와 이 타이완섬 그리고 그 옆에 팽호 열도를 이제 청나라로부터 뺏게 되는데 그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데 곧
조약에 반대해서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이란 걸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반환을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 산동반도를 원래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들과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이걸 막으려고 했고, 러시아는 또 역시 일본이 세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는 영국이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일본에 이제 압력을 같이 넣어서 삼국 간섭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의 힘을 확인한 조선은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도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자 이제 일본은 낭인들이나 대사관, 군인, 직원들을 이용해서 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주간지에 이제 을미사변이 크게 소개된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왕비를 이 무참히 자기 궁궐에서 살해하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김홍집에서 을미 개혁이 이뤄지는데, 이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그리고 이제 중앙군으로 친위대와 지방군으로 진위대가 설치됩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유명한 단발령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발령 하면 생각나는 분이 요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님인데, 이 단발령,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서양식으로 짧게 자르라고 하자 요 분이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이라고, 머리카락은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단발령에 대해 거부하게 됩니다. 이 단발령과 또 을미사변으로 인한 이제 전국 유생들의 분노가 의병, 창의로 이어지게 됐는데, 요 경문은, 이 창의 경문은 안동 창의대장 권세현 대장이 영천에 보낸 경문입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 조칙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깎게 하니 공자 맹자의 고을이 거의 금수의 땅이 되었고, 이 조상과 종신이 남긴 백성들이 곧 그물에 들어가게 된 지경이라 해서 당시 국모 시해와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창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세현의 경문의 영천에서도 다시 거기 답하는 자료가 영천 역사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남은 선왕이 교화한 곳이며 이렇게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깊은 곳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영천에서도 역시 답 의진문이기 때문에 안동의 어떤 그 창의 걸기에 이제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영천에서도 의미의병이 적어도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록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어떤 의병 대장이나 어떤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의미의병의 대표 의병장으로는 강원도의 이소흥, 그리고 충청도의 유인석, 그리고 전라도의 기우만, 그리고 경상도의 허위 등이 있습니다. 이 허위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산나무의진과도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인석 같은 경우도 원래 춘천 분이신데 제천에서 많이 활약을 하셔서 일단 충청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을미의병은 아관파천, 고종이 일본의 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상황에서 그 궁궐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칙으로 이 의병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이 의병 창의 독려도 고종이 했지만, 고종은 이 을미의병 창의를 독려하면서 이 일본군이 그곳을 진압하러 지방에 간 사이에 경복궁의 방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관 파천이 1896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관 망명이라고도 했는데, 아관 파천은 이 수도를 옮긴 게 아닌데 이 파천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 일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요즘은 아관 망명이라는 말도 많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관 파천을 한 고종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이 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친일 내각이 붕괴하게 됩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면서 이 김홍집 등
이제 친일 대신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은 지금의 총리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뭐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과격해진 백성들이 이 당시 친일 내각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익현의 궁궐로 돌아오라는 상소와 독립협회의 황궁 청원이 있어서 황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궁으로 황궁하고 나서 바로 같은 해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광무를 연호로 해서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토지, 뭐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 개혁이 이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과 이제 영국을 견제하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이 영국은 미국과 소련의 그런 냉전 관계처럼 거의 50년 넘게 굉장히 오랜 동안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인도였는데요. 러시아를 보시면 이 인도와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수에즈 운하를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국과 인도의 이렇게 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몇 년 전 대한민국 최영함이 이제 훈련 중에 겨울에 간 화면인데 이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북쪽 바다는 겨울에 되면은 항구가 계속 얼어서 이제 배로 어떤 화물이나 군대가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데요. 여기 러시아 흑해로 진입하기 위해서 계속 또 우크라이나랑 이런 싸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청일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합니다. 이 일본은 이게 재미에 들려서 나중에 미국을 기습했다가 이제 큰 일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은 놀랍게도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발트 함대라고 하는데 이게 북유럽에 있는 발트에서 있던 러시아 함대입니다. 이 함대가 이제 쭉 희망봉까지 돌아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이 동해까지 왔다가 이 동해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 패하면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상황을 풍자한 풍자화인데요. 여기는 러시아고 여기는 일본 그리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 사람이 깔려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렇게 멀리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 총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제 조선을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또 이 뒤에는 많이 보던 미국 사람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이 일본은 사람으로 보이죠. 일본을 이제 밀어서 이 러시아를 이제 공격하게 하는 이런 풍자화입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의 어떤 이제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가 일본에 패하면서 한반도를 이 조선을 둘러싸고 이런 상황이 진행됩니다. 먼저 일본은 청일전쟁에 의해서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떼어놨고요. 1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을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서 세력을 잃고 마지막으로 이 보시면 러일전쟁을 이제 미국이 주재하에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화해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머스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 미국이 일본 외상 가스라와 미국 외상 이 테프트가 밀약을 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우선권을 인정하면서 이 필리핀은 다시 미국이 이 우선권을 가진다 이런 밀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조선을 둘러싼 방해꾼이 없어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침탈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1905년입니다.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이 일사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이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회의 공통회의에 이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분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이제 정미 7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요 정미 7적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또 대한제국군이 해산되게 됩니다. 이미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빼앗긴 이상 이제 조선은 거의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라로 이제 전락하게 버리고 마는데요. 자, 여기에 항리에서 의사의병과 정미의병 이 2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의사의병에 일어났던 의병군은 이 정미의병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역시 또 해외에 소개된 이런 기사인데 이 정미 7조약으로 조선군이 해산되면서 이 남대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일본군이 군대 해산을 거부하는 조선 군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이 잔인한 모습이 기사로 나오게 됩니다. 태극기도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보시면 영천과 또 관련된 의병에 관련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했던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항일 의병에 대해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사가 있어서 제가 생각나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파르겠다는 자가 이리 송이가 없어서야. 조선 말을? 됐고 조선은 외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죠.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죠. 이무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으르민년의 의병이 되죠. 으르민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 일미의병이 끝나고 의사의병, 정미의병을 거쳐서 대한제국 멸망까지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모리다카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일본 화족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귀족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남의진을 처음 주도한 사람은 정환직이라는 분이십니다. 의병장 정세아의 10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모리다카시가 얘기했듯이 이제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다시 보면 이제 의병이 또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벼슬을 거쳤습니다. 특히나 이 동학농민군이나 여러 가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의를 맺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태의원 시종관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게 이 기록에는 종묘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 고종과 태자를 안전하게 피신시켜서 이 고종으로부터 직접 환직이라는 이름과 자를 받아서 그때부터 동엄 정환직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까지 기록은 이제 정치우나 정치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당시 상황이 복잡합니다. 여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착취나 이제 사회 문제 때문에 이 반봉건, 이 봉건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외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자 이 조선의 쌀이나 곡식이 해외로 많이 반출되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반대로 이 최익형과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이기도 하고 세력을 이루었는데 이 유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옹호했는데 이 요사분들도 반대로 이제 또 외세, 또 개화에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온건과 급진개혁파가 있습니다. 요분들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은 김홍집, 김옥균인데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많이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봉건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해외에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들으셔서 그런지 어떤 친미, 친일, 친청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익과 같은 이 근황파 진짜 이제 고종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료들이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의 전신인
보성학원 이제 학교를 만드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조선의 상황 속에서 이제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복잡한 사정, 해외 사정과 국내 사정을 보면은 누가 임금이었어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독립문인데 이야기했던 독립협회 이야기하면서 이 정환직의 상소가 유일하게 고종실록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관계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는 주로 외국 사정을 많이 다뤄서 생소하기도 하고 구한말 역사가 즐거운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역사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2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독립문 지금도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이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약간 재미있습니다.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 조약 내용에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는 조선이 좋아서 자주 독립국이라고 이 명시를 한 게 아니라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력에 있지 않은 자주 국가니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이 조선에서는 뭐 그 의미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독립국임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은문이라고 이 원래 여기 이제 주초가 보이는데 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헐고 바로 앞에 독립문을 독립협회에서 이 서재필 등의 주도하에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국가의 독립과 이 국권이란 건 이 딴 나라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시대의 아픈 면을 볼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협회는 나관파천 대한제국 시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당시에 러시아가 조선의 이권 침탈을 반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 심지어 러시아가 이 뭐 민중들의 규탄에 여러 가지 산림채굴이나 뭐 부산의 저령도를 또 러시아에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취소하고 하는 등의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좀 견제해 보려고 했던 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이 독립협회는 서재필 등 뭐 개화파를 비롯해서 전현직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애매한 단체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가 의회 정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의회를 개설하자 이렇게 고종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당시에 어떤 민중들의 어떤 힘과 외국 공사들도 의회 제도 이런 걸 많이 자기들 나라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추원이라는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 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중추원 설립에 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인사와 고종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 이런 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쨌든 중추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 중추원에서는 이 독립협회 이 중추원의 권한으로 법률 제정, 이제 행정과 자문, 여론 수렴 그리고 대신 임명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요구하였으면서 이 고종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헌의 6조가 발표됩니다. 이게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은 영국처럼 자연적으로 입헌군주 제도를 변화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중추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 이제 회의를 하자마자 없어진 기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추원은 최초 의제에서 대신으로 임명된 11명을 추천했는데 이 인사 추천권은 이제 고종이 허락하지 않은 권한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고종이 어느 정도 화가 났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인물 중에 갑신정면 주동자인 서재필과 또 박용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철종의 부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갑신정면을 비롯해서 뭐 고종 독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고종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대신으로 임명하라고 했더니 고종은 더 화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한 이 고종의 정책에 반대되고 의회가 설립되면 아무래도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또
고종이 굉장히 싫어했던 여러 가지 친일 인사들이 많이 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협회와 중추원은 고종의 이제 눈밖에 나게 됩니다. 또 중추원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친일파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 러시아의 침탈을 규탄하는 데 있어서 동의했지만 반대로 일본의 침탈도 굉장히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당연히 대중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이 고종은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 관련돼서 이 정환직에 아까 말씀드린 상소가 하나 확인됩니다. 고종실록 고종 36년의 기사입니다. 오늘 신문에서 이성열의 상소문 초고와 의관 최정덕의 의관을 보니 이 의안은 이제 왕에게 올리는 그런 글을 의미하는데 종이 가득 장황하게 떠들어댄 것이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박용호와 서재필들 두 역적을 불러내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종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글인데요. 이 감히 신하로서 이 두 역적을 어떻게 등용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상소를 올리면서 독립협회 세력이 활보하지 못하게 하라는 정환직의 상소가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환직이 근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 고종은 이 화천지수라는 이제 밀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환직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충효제에 방문했을 때 이제 또 김철수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사기에 중국 제나라 경공이 이제 적에게 자필 위기에 처하자 이제 호위하던 장수 방추보가 이 경공 대신에 옷을 바꿔 입고 적에게 잡혀서 이 틈에 이제 경공이 이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정환직이 이 방추보처럼 이제 고종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환직 이를 듣고 바로 아들 정용기와 이 창의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환직 부자는 영남에서 의병을 모집해서 이제 관동, 강원도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다른 의병들과 합세해서 서울로 진공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아들 정용기가 이제 영천으로 먼저 내려가서 의병 창의를 준비했고 정환직 역시 영천에 갔다가 이제 각 지역의 인사들을 만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의병 지원을 위한 군자금, 무기수급, 또 의병 모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 지역 의병들과의 협력을 준비합니다. 이 훗날 이 13도 창의군 군사장과 2대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하게 되는 허위라는 분이 이때 정환직에게 자금 2만 냥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을미 의병 당시에 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 의병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어떤 이제 신임을 받는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환직이 함께 창의를 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남의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냥 화가 나서 일본에 그냥 맞서 싸우자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의병들과 교류를 하면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다는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남에 내려온 정용기는 이항구, 정순기, 이런 소년강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척들과 모여서 이제 영천 창의소를 설치하고 경문을 내걸고 다시 창의를 해보자 하고 의사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고향 영천에서 드디어 이제 삼남의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삼남의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천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의병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2월에 영천 창의소를 설치하고 또 의사를 모았는데 이 다음 3월에 의병들이 결성돼서 이 당시 전체 규모가 이 100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 정도를 한 달 만에 그것도 이제 일본군이랑 싸울 만한 목숨을 걸 사람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의미의병 때 뭐 직접 군대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이 의병의 어떤 연락책이나 구성 정도는 갖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이제 간부들을 중심으로 1차 산남의진이 창의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 삼남의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기 보시면 대장부터 도총장, 선봉장 이렇게 굉장히 직급을 뚜렷하게 나눠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책임지고 어떤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활동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정용기 선생은 서울 진공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근의 포항이나 영덕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신돌석 의병부대와 연락하게 됩니다. 이 신돌석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을사의병 관련해서 이 중요한 의병장인데 이 처음에 의미의병이 고종의 명을 받은 유생들이 일으킨 어떤 그 봉건적인 유생들이 주도한 의병이었다면 이 신돌석은 몰락한 이제 평민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 의병장들이 요 시기 되면은 홍범도라든지 신돌석 같은 사람들 전국적으로 의병이 나서 이 유생들 기득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이제 의병장으로 일본에 대항해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신돌석 의병부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패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돌석 의병부대가 있던 영해방면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신광면 우광리 근처에서 아버지 정환직이 서울에 체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도와주겠다 하고 경주 참령 신석호가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정용기는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래도 아버지가 진짜 잡혀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삼남 의진을 이 중군장이었던 이양구 의사에게 맡기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함정이었기 때문에 속아서 대구 경무청에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양구 의사가 지휘하면서 이제 삼남 의진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지만 정용기 대장이 잡혀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일본군의 공격이 이제 지속되고 피해가 누적되면서 7월경에 일단 나중에 후위를 기약하면서 해산하게 됩니다. 이 정용기는 이제 전국 지사들의 석방 운동과 또 부친 정환직의 노력으로 9월에 대구에서 석방이 되는데 이때 후일 산남의진에서 크게 활약한 우재룡 의사 같은 분들은 이 감옥에서 정용기 의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잡혀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찾아와서 단언도 하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만나봤더니 거기 뜻에 감화돼서 함께 산남의진에 참여했다고 우재룡 의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용기 의사는 이 당시에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국채보상 운동에 영천을 주도하면서 참여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동지를 규합해서 1907년 4월에 이 재창이 산남의진 재창의를 하게 됩니다. 1907년 8월 아까 말씀드린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태위와 정비 실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대한제국군이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재룡, 김선일 이런 분들이 대구나 경상도 지역에 이제 직업 군인으로 계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산남의진은 조금 더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실제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전투력이 남달랐을 거고 큰 의진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산남의진은 정용기를 중심으로 이 신돌석 부대와 연합해서 청하을 공격하고 청송, 영천 이 지역에서 영천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던 와중에 이 죽장면 매연리에 이제 주둔 중이었는데 이 산남의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송에서 이제 일본군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장면 이밤에서 일본군과 맞서서 일본군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일본군은 제10보병 14연대 소속 청송수비대로 기록이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은. 우리가 아쉬운 게 이 임란 의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그분들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 산남의진 같은 경우에는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그 다음 시기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진중일지라고 해서 이 의병들을 공격한 기록을 날짜 단위로 모두 기록해 놓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군 지휘자가 이 11중대 미야하라 소위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산남의진의 기습을 받고 일본군은 수세에 몰렸지만 다시 이 무기와 지형을 이용해서 공세로 전환해서 이 산남의진이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밤리에 있는 모습인데 의병대장 정용기를 비롯해서 중군장 이왕구, 참모장 손영각, 굉장히 처음에 산남의진을 결성할 때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전사를 해서 총 19명 주요 지휘부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환직은 흩어진 군사를 모아서 의진을 재편하게 됩니다. 아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의병을 이끌고 의병진에 지도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 군인 출신이었던 우재룡 의사가 얼마 뒤 바로 이제 선봉장에 위치해 나와 있는데 그만큼 훌륭하게 활약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정환직은 마찬가지로 청하, 영덕, 청송 등 이 영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군량과 물자를 수급합니다. 다른 의병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시가전을 벌인다든지 일본군을 공격하는 이런 전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남의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동으로 북상해서 서울로 진입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시가전이나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물자나 군량을 수급하기 위한 그런 교전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 일본군 진중일지에 따르면 이 당시 정환직이 거느린 의병이 700에서 800여 명으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일본 측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아마 보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일본군은 실제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또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병력 지원이나 뭐 차출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07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한제국군 해상과 함께 해상군인들이 의병진에 편입되면서 의병장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13도 창의군이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미의병이 그래서 이 창의군은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이 서울로 진공하고자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창의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정환직은 아들 정영기로 하여금 이제 영동으로 북상해서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고, 이 아들이 이미 이제 순국했지만 계속해서 북상을 해서 서울로 진격하려는 이 13도 창의군 계획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 일본군이 계속해서 산남의진을 끈질기게 추격을 하고 또 병력 손실이 아마 전투에서 계속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덕분에 아쉽게도 이제 큰 부대 단위로 의병을 이끌고 북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 다 강원도에 일반 상인 보부상이나 평민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강원도에 모여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서울로 진격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부대를 임시로 해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이제 12월 6일에 이제 영덕 지방에 있다가 이 일본군에게 위치가 발각되게 되는데, 이 부대 단위로 이제 여기 말씀드렸지만 부대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릉으로 집결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일본군의 추적에 결국 12월 12일 측근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진중일지는 일본군 14연대가 조선에 와서 의병을 토벌한 세세한 기록을 모두 기록한 책인데요. 정환직을 체포한 일본군은 이 정환직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총 8절로 구설된 이 조서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환직과 산남의진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일본군 기록에 정환직이 이제 정삼품 관직을 역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는 자식, 정용기를 뜻하겠죠. 자식과 군부, 이 고종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의병장에 되었다고 이제 정환직 의사께서 일본군에게 이제 진술을 한 것 같고, 이 3절에는 의병을 지휘해서 날짜별로 일본 시설을 공격한 기록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제가 눈여겨본 부분인데, 이 4절에 경성의 직위, 경성에 있는 친구로 이 군부 대신 심상훈을 언급합니다. 군부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심상훈이란 분은 고종의 인척으로 굉장히 이제 고종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었는데, 이 심상훈과 친구 함께 뜻을 함께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환직 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병 차이가 아니라 이 조선 중요 이제 근황파 관리들과 뜻을 함께해서 이제 의병을 창의했다는 걸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는 정환직의 특징에 대해서 일본군이 기술을 했는데, 이 한학, 주역, 의술 등에 통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일본군이 정환직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군도 굉장히 정환직을 높이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정환직의 이제 절명시가 남아 있고, 8절에는 이 포로로 잡히셨는데 일본군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병을 토벌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8가지 이제 그것을 금지하는 8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정환직 선생이 이렇게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초연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환직 대장이 붙잡히자 중군장 이세기와 우재룡 등이 이제 결사대를 이끌고 정환직 대장을 다시 탈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로 이성대전 중 순국하시게 되는데 진중일지에는 정환직이 도주를 기도하여 영천 남교 인근에서 사살하였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환직은 아까 보였지만 이미 절명시를 쓰셨고 또 일본의 그런 당당한 요구를 하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포로가 되고 아들도 잃으셨는데 뭐 도주를 갑자기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절명시가 2편이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심지어 진중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집안이 망하고 노임이 갇혔으니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있지만 어린 손자가 마음에 걸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분이 뭐 갑자기 도주를 기도했을 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진중일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들은 체포된 의병을 대부분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두 기록을 도주를 기도해서 사살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리를 많이 뺏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재판권과 교도 시설에 대한 관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병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다시 고종이 풀어줘서 이 의병 활동을 다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의병들을 대부분 이 도주를 기도했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대 대장으로 이 최세윤 대장이 산남의진을 이끌게 됩니다. 정환직 선생이 순국하신 뒤에 산남의진을 이끌고 이 보현상 거동사 지금의 이제 포항 쪽에 인접한 보현상 거동사에서 산남의진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유격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진공을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진공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다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대를 더 지역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유격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청송, 경주, 청도, 의성까지 여러 가지 영천을 중심으로 일본군을 많이 공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의성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역시 또 일본군에게 체포되십니다. 최세현 의사는 1911년 10년형을 언도받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16년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이 국권 회복의 희망은 없어지고 국권 필탈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제 단식을 해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십니다. 이 이후로도 산남의진의 잔존 의병들은 의병 활동을 했지만 많은 수가 순국하고 체포됨으로써 이제 부대 규모의 의진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산남의진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전체에서 일본이 대대적인 의병 학살, 남한 대토벌 이제라고 하는데 전라도를 중심으로 의병들을 모두 학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sun국치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병 활동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이제 다양한 활동을 다시 이어가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고 아니면 대한광복회 같은 국내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또 애국개몽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중일지는 1907년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 보병 12여단 14연대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 14연대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정 황제를 즉위시킨 이 3일 후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모두 다 사전에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본군 14연대 1291명은 이제 부산 상륙 후 전국 거점으로 분산 배치돼서 의병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 산남 의진 관련해서 진중일지에 살펴볼 만한 중요 기록은 이 총기 탈취와 관련된 어떤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총기 관련 기록이 많이 확인됩니다. 이 당시 일본군은 현재식 총에 가까운 총기를 주력으로 사용했지만 이 의병들은 아직도 화승총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산나 무이진에서 활동하신 서종락 의사분이 이제 사용하시던 화승총입니다. 화승을 사용하는 총은 1500년대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무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1900년대 일본이랑 싸울 때 사용하고 있으니까 400년 전에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총으로 싸우면 아무리 용맹하고 어떤 뜻이 있어도 일본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보시면 무기 재고표라고 고종 때 나온 화승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국에 그래도 많은 숫자의 조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총은 실제로 무장한 일본군이랑 싸운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화승총은 화승에 불을 붙이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밤에 화승에 불을 붙이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들통나게 되고요. 또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면은 이 화승이 비에 젖기 때문에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의병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요. 요 의병들도 이 사진을 찍는 그건 캐나다 기자분한테 자신들이 의기가 넘치고 용기가 있지만 이 무기가 부족하니 무기를 좀 공급해 줄 수 없겠냐 이런 부탁을 하셨을 정도로 이 당시 이 의병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이 당시의 신기비결의 조총의 발사 과정입니다. 오랑캐의 전적이죠. 숨겨둔 이 조총을 신기비결은 화승총, 조총의 사격 방식을 이제 교본으로 만든 그런 책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심한 조총을 쏠 처음에 때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새 총을 길다란 하고 조총은 다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장전도 시간이 걸려서 한 발, 오직 한 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약을 채우는 모든 동작이 신중히 이루어집니다. 쓱쓱쓱 꼼꼼히 화약을 다져 넣었으면 이제 납탄을 장전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조총병이 따로 챙긴 청심환입니다. 포장이 독특하죠? 장전한 납탄은 삭장으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쓱쓱쓱쓱쓱 이 삭장은 길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라 자주 부러집니다. 참고로 이 조총병은 예비 삭장을 챙기지 않아 심할서를 3번이나 쓴 적이 있습니다. 화약과 총알을 장전한 조선군은 이제 발사약과 화승을 준비합니다.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그냥 도화선 꽂고 불 당기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전을 마친 조총병은 예리한 눈으로 오랑캐를 겨누... 사라졌군요. 장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냥에 실패한 조총병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조총병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걸까요? 제대로 된 조총병을 볼 수 있는 국립 진주... 네, 당시 의병들이 사용했던 화승총의 사격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에 왔던 이 외국인들이 이 조선의 호랑이 사냥에 대해 기록한 게 있는데, 조선의 포수들은 박물관에 있을 법한 화승총을 들고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화승총은 한번 발사하고 나서 이 뭐 사람이건 호랑이건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에 반드시 명중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도 이 화승총이 얼마나 사격이 어렵고 힘든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반대로 일본군은 아리사카 30년식 소총이라는 총을 썼는데 생긴 것부터 요즘 총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요 두 총 영상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총의 사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게 일본군이 당시 사용하던 총입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사용한 총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남 의진 의병분들이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일본과 대적을 했음에도 이제 성공할 수 없었던 건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이제 정신력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산남 의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산남 의진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상우는 고종황제와 이종 사천관이었습니다. 구한마을 대표적인 근원 관료였고 고종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정환직 의사께서 서울의 직위로서 이분을 얘기하시면서 이 산남 의진이 영천에 이제 영남 지방에 국한된 어떤 의병 조직이 아니라 어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의병 조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허위 의사에 대해서 이제 군자금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의병 조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영기에서 최세현에 이르기까지 이 의병진을 주도한 의병장들이 순국하는 와중에도 이 산남 의진은 계속 활동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 의병들을 보면은 의병장 개인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지도력이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병장이 만약에 전투 중에 사망하시면 그대로 와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영천의 산남 의진은 그렇지 않고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의병진이 계속 유지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다양한 직책을 마련해서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이 조직 체계에서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병진 참여 인물들의 다양한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병 활동이 산남 의진 활동이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만주로 연해주나 만주로 망명을 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내 항일 활동에 참여하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변 가문들이 합심해서 의병진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설을 주도한 정환직 정용기 부자, 이 영일정 씨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안동 권 씨, 그리고 이제 영천 황보 씨, 밀양 박 씨, 영천 이 씨 등 이제 많은 이 영천 주력 가문 의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의병진을 구성해서 열심히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이 초기 의병을 함께 조직한 손영각 이항구 요분은 월성 손 씨와 여강 이 씨, 이 경주와 이 포양 지역에서 요분들도 함께 의병진에 참여해서 활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영양 남 씨 등 요분들도 이제 20여 명이 참여하시는 등 청송에서 이제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산남 의진이 정환직 정용기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영천 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일본에 대항한 중요한 이제 의병 전쟁 중에 하나였다고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